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이에요. 8월 초에,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건들이 8월 1일날 7월 31일부터 8월 1일, 아무튼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 대책 때문에 머리 아프고 술 먹고 우울해 하면서 8월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8월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네요.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말 큰, 아직까지도 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뭐 계약 진행하던 건들이나 이런 분들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아주 그냥 무쌍한데요. 참 그러네요.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첫 번째, 마지막 주 월요일 날의 뉴스 읽어보면서 또 이번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사실 뉴스 읽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 스트레스냐면, 제가 오전에 주로 뉴스를 읽으니까, 뉴스 클리핑이 오전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4일치의 뉴스를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꼽는다고 일단 쭉 뉴스 탭, 그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이제 전 구글 크롬 쓰니까 크롬 탭에다가 쫙 뉴스를 놓고 하나씩 읽을 뉴스 안 읽을 뉴스를 쳐내거든요. 오늘 지금 쭉 쳐냈는데 그래도 15개가 남더라고요. 근데 15개의 꼭지를 읽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또 추려서 보통 한 4개에서 6개 사이 정도의 뉴스를 쳐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쳐졌습니다. 쳐져서 오늘 한 5개 정도? 6개 정도? 그 정도 뉴스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모든 내용들을 참 이렇게 아주 큰 메이저한 내용은 아니지만 짤막짤막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함께 읽어봤으면 싶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묻히는 게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읽어보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조합 건설사 맞선 공동사업 시행, 무늬만 공동사업이란 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하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공동사업 시행 방식의 재건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도입이 됐대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제까지 도입은 됐지만 안 쓰다가 이제 막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 읽으면서 요건 도급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 지분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는 저도 사례들을 봤으니까 아는데, 이제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건 처음 나오는 거라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동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조합원 50% 이상 동의 시 건설사가 공동 시행자 자격을 갖고, 건설사가 미분양 등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업 비용 조달도 공사비의 조합 운영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을 건설사가 조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되게 조합 방식보다 조합에 유리한 방식 아닌가요? 근데 이제 대신 시행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윤, 그러니까 수익도 공동으로 쉐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은 땅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비 비용들이나 이런 비용들은 건설회사, 시공사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거랑 확정 지분제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분제 방식은 구조적으로 보면 지분제 방식이랑 거의 유사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왜 지금 건설 회사들에게 이 재건축 조합이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뉴스에서 보면 그래요.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은 없었는데, 그러네요. 아직 해당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없고,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정비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건설사와 나눠야 한다는 게 조합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해서 안 했었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 올 연말까지 가장 재건축 사업 입장에서 큰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빨리 사업을 가려고 이제 조합들이 몇 개월,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받은 사례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합들도 살짝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주비 관련해서 많은 정비사업장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주비 대여금 마련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이주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장들, 머리 아픈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사업비 대여금이라든가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 좀 힘들어지는 환경이 점차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면서 건설회사 자금을 끌어들여서 조금 쉽게 사업을, 이런 자금적인 부분을 쉽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조합원들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내거든요. 자금 마련 자체가 사전에 되기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빨리 들어오는 방식대로 지금 가려는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근데 건설회사는 또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조합에다 자기가 돈을 차입해서 빌려줘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사업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또 사업이 잘 된다는 지금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느슨하게 풀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지금 분양하는 데 있어서도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자금 문제가 결국 잘 팔릴지 어쩔지에 대한 부분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윤 추구가 큰 부분인데, 이 정비사업에서 과거의 하락장에서 건설회사들이 뭐 금융 비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부담해가면서 막 그 공사비 탕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연체이자 탕감 뭐 이런 정도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기사에서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가자 말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다 그러고, 이제 강남권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뭐 가장 큰 데는 아니지만 일단 반포 쪽에서 이번에 하는데 제일 큰 데인데 삼성이 빠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조 6,41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있는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인 삼성물산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GS랑 현대랑 지금 붙죠. 그래서 이런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 부담돼서 내부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미부장이라든가 사업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안 될 경우에 부담해야 될 어떤 자금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고려해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다 그래요. 언젠가 이 공동시행 방식 관련해서, 그러니까 좀 제가 댓글에서 어떤 회원분,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분하고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게 공동시행 방식이 사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서 어떻게 보면 울며겨자 먹기로 쓰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연말,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걸 공동시행 방식을 취했는데도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못 피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그 금액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도 생각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후반에서 나오는 얘기는 올 하반기 공동시행 방식 가더라도 환수제 못 피할 듯,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건데,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재건축 사업장들이 말 그대로 진짜 이 마지막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관련해서 좀 되게 계속 긴장을 놓지 못하고 볼 것 같아요.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전적인 부분에
어떤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렇고, 이제 제3자, 옆에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만, 뭐 주목해서 봐야 된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이렇게 스킵하고 넘긴 뉴스들 중에서 지난 주말에 모델하우스 오픈한 데들 사람들 많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수도권, 서울이 아닌 수도권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단지들 많았는데, 뭐 성남, 구성남, 신흥주공 재건축한 한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도 사람들 되게 많이 왔다 그랬고, 그 외에 뭐 이천 마장 등등해서 이제 모델하우스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좀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은 청약을 하려고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9월이 시작하니까 9월에도 또 분양하는 단지들, 올 상반기부터 계속 분양하려고 준비했던 데들이 이제 가을 시즌 분양에 나서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공덕역 SK 같은 경우도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낮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걸 보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단지들 9월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 보시면 일단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단 분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주상복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반포 6차, 신반포 센트럴 자이 또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항동지구가 구로 항동지구죠. 또 두 번째 요번에 분양 나오는데 한양 수자인 와이즈파크가 또 분양하고,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에서 6구역 에코자이가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구역이 또 분양 나올 거예요. 6구역, 5구역은 한 단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구역이 DMC 뉴센티아라는 이름으로 요번에 분양하고요. 분양 물량들은 요번에 가재울 5구역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 뉴스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 고양 지축지구의 마지막, 이번 텀의 마지막, 내년 2월에 하나 나올 거 있고, 그 전까지 푸르지오 하나 분양했고, 반도유브라 분양했고, 요번에 이제 지축역 한림 프레버 제일 대단지죠. 요번 텀에 분양한 애 중에서는 1102세대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다산 진건의 마지막 민간 분양, 주상복합 블럭의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분양하고요. 세종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9월에 이런 분양 단지들 나오는데 아마 다들 또 열심히 청약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올 상반기에도 강남 쪽 분양 물량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어쨌거나 강남 분양 물량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분양 물량들이 좀 있다는 게 눈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중에, 그러니까 공공주택 지구의 분양 물량들 중에서 또 괜찮은 것들이 나오니까 청약통장 쓰실 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뭐 제가 뉴스 읽으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뉴스에서 딱 그 부분을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젊은 부부 나홀로 가고 서울 청약 언감생심이라는 기사인데, 보시면 이제 가점,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청약 정책,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제 무주택이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점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파리 대책에서도 실려 있었고, 이미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가점제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30평형대 이하 아파트들은 전체 물량의 75%를 일단 가점 비중으로 주고, 앞으로 이거를 100%를 그냥 가점으로 주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점이 비중이 높아지는 건데,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젊은 부부 나홀로 가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점이 낮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개의 단지, 그러니까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그 가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당첨자를 뽑아봤더니 가점 평균이 60.6점이고 DMC 에코자이 같은 경우는 57.3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점 자체가 되게 이게 60점, 57.3점이면 이게 가점이 만점이 84점이거든요. 가점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가점은
무주택 기간을 점수를 부여를 해서 길면 최고 32점이 되는 거고, 부양가족수, 얼마나 많은 부양가족을 하고 있느냐가 35점을 배정하고, 그 다음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17점, 예, 그래서 등을 합산 점수를 높여서 이제 84점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더하면 84점인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든가 그냥 나 혼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부양가족수 점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애도 얼마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다음 또 이제 사회에 막 들어온 사회 초년생들, 뭐 몇 년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점수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가점 점수가 뭐 40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보면 당첨이 되려면 최저 49점, 최저 48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계속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점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평균 점수에 보면 되게 턱없이 미달하는 점수인 거고. 그래서 기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죠.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에 비해 가점이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나 부부, 미혼 직장인, 독신 가구들은 새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 제도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 뺑뺑이 돌려서, 그러니까 추첨제로 당첨되는 비중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되게 쓸모가 없어지는, 일부는 누구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되게 이제 청약을 많이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소외되는 계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층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클라우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렇지만 10년 전에 내 집 마련을 못했는데 청약을 계속 해보다가, 나는 어차피 해도 이 제도화에서는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청약을 계속 넣어보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년 전에 저처럼 되는데, 어떻게 청약으로는 당첨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 어떻게든 그냥 기존 주택을 사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정부 정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다주택 하는 사람들이 더 집을 사면서 투기하는 게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 뭐냐면 집을 못 갖고 있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에서 소외돼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가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기존 주택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시점이 되게 불안해지는, 부동산 가격들이 불안해지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과거에도 그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계속 규제책들은 나오고 되게 강화가 되는데, 결국 그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사겠다는 니즈는 있는데 정부 말을 들어도 내 집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분양권을 사고 싶어도 막혀 있기 때문에 사지도 못해요, 규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축 시장들이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습니다. 네. 자, 서울 집값 도쿄나 베이징보다 비싼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PIR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그래서 총 280개 도시. 이 뉴스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여러 부동산 관련 그 카카오톡 채팅방, 카톡방,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된 거라서 저도 한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되게 반응하는 기사구나 싶어서 꼽아봤어요. 제목이 서울 집값 도쿄나 베이징보다 비싼가니까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 대비,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냐를 정한 건데, 베이징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42배라 그랬으니까 42년치 소득을 모아야 평균 주택을
주택을 하나 살 수 있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포기한 세대 뭐 그런 도시겠죠. 그 지역에 있는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홍콩 쪽이 엄청나게 높고요. 근데 중국은 진짜 넓은 땅인데 넓은 국가인데 그런 데도 이렇게 높네요. 예, 그리고 상하이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높은 베트남 하노이도 되게 높아요. 인도 뭄바이 상위권들이 어떻게 보면 막 이런 아시아 쪽이 되게 많네요. 영국 런던이 23.3이고 우리나라는 도쿄가 32, 17.73년, 예, 그러니까 17.73이고 약간 못 미치는 17.47이라 그래서 일본이랑 되게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집값 절대값으로 보면 아마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도 더 높고 하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전체 집값은 더 비싸겠죠. 이거만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집값이 세계 주요 도시 기준으로 볼 때 34등이면 되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정도면 낮은 수준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 같은 기사를 놓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야, 우리나라가 이거 봐 이렇게 집값이 높잖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우리나라 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싼 게 아니네. 이 정도면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보면 서울보다 PIR이 높은 도시로 베이징, 상하이, 방콕, 런던, 로마, 모스크바, 상파울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체감상 높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이 비율을 집계한 42개 국가 중에선 8위 수준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확실히 좀 높은 수준이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기사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제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초기 단계에서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딱 지금 그 짝이다. 지금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만 15세, 이제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되게 부담이 될 거고 이게 부동산 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근데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일본은 뭐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우려는 없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는 어떤 의견이 있는데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집값이 유지가 될 거다, 떨어질 거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벌써 한 15년 전부터 제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의견들은 그때 당시부터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상승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확실히 달라진 게,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 그러니까 옛날처럼 큰 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40평대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방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들 방 하나, 그 다음 안방 자는 방 하나, 그 다음 제 방 하나. 거실은 거의 아내가 독점해서 쓰기 있기 때문에 거실에는 제 공간이 별로 없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제 방으로 40평대가 들어가면 방 4개 하나를 쓸 수가 있으니까 좀 방도 작아서는 안 되고 적당히 큰 공간, 뭐 제 물건들 이거저거 넣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요새는 애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애가 셋인 집 같은 경우는 뭐 셋만 해도 그게 방 3개만 돼도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방 3개만 해도 충분한 시대 어떤 사회적 그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가족의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친구들도 보면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4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방이 4개, 5개 있는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대형이 대세였던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서
2010년 넘어오면서 소형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데 다시 중대형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중대형에 대한 어떤 니즈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구조를 보면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공급이 진짜 계속 너무 없어가지고 새 아파트 중대형이 없으면 특수하게 일부 어떤 중대형 평형에 대한 그게 몰릴지는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소형 평형이 역시 계속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그래요. 40평형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몇 년간 40평형대에 살 거냐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애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살지 않겠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해서 떠나겠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해서 나가거나 해서 아이들이 나가면 이제 결국 집에 지금 방 3개인데 어느 순간 가면 방이 우리 집도 되게 필요가 없어질. 그러니까 자녀들이 분가해서 나가면 방이 3개만 있어도 충분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방 2개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뭐 앞으로 10년, 뭐 15년 정도 후면 도래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내가 그 40평형대의 집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니즈는 되게 한시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몇 년만 참으면 지금 사실 40평형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그 몇 년 후에는 축소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나한테 필요한 집의 구조는 작은 평형의 집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더라도 가족이 해체되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가구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집, 또 그렇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이 어떤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베트남이 잘 사는 국가에서 집값이 비싼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건 어디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해서 이 제목 자체는 기사 제목하고 기사에서 주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한 내용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지만 포함해서 한번 기사에 언급되어 있길래 제 생각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좀 상징성이 있는 기사라서 읽어봤어요. 분당 한솔 5단지 리모델링 건축 심의 통과. 내년 말 착공한다. 내년 말에 진짜 착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준공 22년을 맞은 한솔마을 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내년 말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게 이제까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이 서울 안에서는 여러 군데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뭐 저도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방배동, 그 다음에 저기 당산동 쪽이었나요? 그 양평동 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을 몰라요. 평화아파트였나? 아무튼 그리고 그 현석동 쪽에 가다 보면 호수아파트였나? 이제 리모델링해서 거기 아주 그럴싸하게 한강변에 리모델링한 단지도 있고 리모델링한 단지들이 서울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대단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학습 사례, 뭐 공부 사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제가 눈여겨 봤던 단지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분당이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비슷한 형태로 들어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 말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구도심을 정비하는 방식도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고, 그다음 아파트를 정비하는 방식도 과거에는 재건축밖에 없었는데 저층 중심의 80년대 재건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번 텀에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중층 아파트를 정비할 수 있는 방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외에 이제 재생하는 형태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이제 서울시가 이제 좀 되게 신경을 써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분당에서도 그 이제 사례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심의안을 보면 일단 수직증축안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개층의 수직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어나게끔 하는, 예, 이제 그래서 세대수가 1156가구를 리모델링해서 1255가구, 그러니까 몇십 세대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직증축형, 이제 늘어나는 거, 그 세대수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제 공사비의 일부 이제 충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보니까 뭐 몇 군데에서 기존에 이제 건축심의 받은 사례는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직증축에서 만들어진 사례들까지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모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는 형태의 모델 자체가 다른 단지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서는 되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롤 모델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격 수준이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추가 부담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도 포함을 해서, 예, 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예, 한번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뉴스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 예, 함께 참고해보고요. 리모델링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업 수지 정산하고 하는지, 비용 내고 하는지들 자료들 좀 입수할 수 있게 되면, 예, 부동산 TV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강남에서 내년에 토지보상금이 1조 원 풀린다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이제 이렇게 풀린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안 좋은 역할을 했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기사가 그런 걸 의도하고 쓴 기사인가를 보고 싶어서, 예, 강남에서 토지보상금,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봤는데요. 이제 기사가 뭐 꼭 그걸 의도해서 쓴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권에서 이 토지보상을 통해서 짓는,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나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길래, 그럼 결국 그건 뭐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 이런 지역이 개발되면서 또 분양 나올 물량도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기사 내용 읽고 나서는 이제 그래서, 예, 꼽아본 거예요. 그래서 구룡마을, 일단 여기가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지금 개포 주공 아파트 있고 그 맞은편 대모산 가고 있는 여기 구룡마을은 워낙 유명한 데죠. 구룡마을이 가장 사업 속도는 빠르대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한 2,692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인데 기존에 뭐 지작물들이나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 분양하는 건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 읽어드린 바 있어요. 얼마 전에 사업계획안이 통과돼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 수서 SRT, 예,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광명역도 한번, 그래서 광명역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광명역 파크자에 지금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다 하면서 멀어가지고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아무튼 이렇게 개발하고, 위치는 되게 좋죠. 옆에 세곡이고, 옆에 이제 위례신도시고, 문정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여기 가보면 막 건물 새로 다 지어가지고, 예, 삐까번쩍 하잖아요. 예, 넘어가면, 가락시장역 위에 올라가면 지금 뭐, 내년 하반기 최대 입주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가락시형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예, 그 비싼 아파트들이잖아요. 그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데죠.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다음 사당역하고 방배역, 정확하게 하면 사당역하고 이제 남부터미널 가는 쪽 이 뒤편에 보면 성디마을이라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용해가지고 SH에서 이제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위치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토지 보상하고 나서 개발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데들도 나중에 이제 공공주택 물량 나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좀 뉴스가 길게 읽어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